아는 척하지 마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 좀 해요. 재혼한 지 2달째 되던 날 남편이 집 앞 마트에서 제 앞을 막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던 이웃 앞에서요. 저는 계산대 위에 올려둔 반찬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은 원래 제가 혼자 살 때부터 그 마트에서 커피도 챙겨주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재혼하자마자 제 얼굴을 남들 앞에서 먼저 깎았을까요? 더 무서운 건요. 그 말 한마디 이후로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제 말을 고르게 됐다는 겁니다. 대체 그날부터 무엇이 바뀐 걸까요? 시작 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곳에는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저는 윤정이 59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함이 익숙해진 시기였죠. 아침에 눈 뜨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 되면 장 보러 나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거의 매일 저녁 6시쯤 그곳에 들렀습니다. 간편 요리 한두 개, 우유 한 팩, 가끔 과일 몇 개 담아서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박상호였습니다. 63살이라고 들었죠. 처음엔 그냥 마트 주인으로만 알고 지냈어요. 어느 날 죽 한 봉지를 계산대에 올렸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이거 사시네요 하면서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냥 두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뭔가 하나씩 건넸어요. 시식용 과자, 새로 들어온 차, 작은 캔디였죠. 마트 사장님들이 다 아는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비닐봉투를 열어보면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산 것 말고 다른 물건이 하나씩 더 들어있는 거예요. 계산서에는 없는 것들이었죠.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돌려주려고 마트에 갔는데 먼저 웃으면서 그냥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덤이래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기가 어색했거든요. 현관 도어락을 누를 때 삑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사람은 왜 하필 내가 오는 시간에만 늘 계산대에 앉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마트는 오전부터 밤까지 여는데 제가 가는 시간은 항상 6시에서 6시 반 사이였습니다. 그 시간에 박상호 씨는 항상 거기 계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비닐봉투를 다시 꺼내봤죠. 오늘은 작은 양파 한 개가 더 들어 있었어요. 계산서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보니 마트 간판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죠.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계산대에 박상호 씨가 앉아 계셨어요. 어떤 날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고개를 들어 저를 먼저 봤죠. 점점 그 시선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날 마트 가는 길에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더 정돈돼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계산하면서 박상호 씨가 물었어요. 혼자 사시냐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계산서를 건넸어요. 비닐봉투 안에는 작은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거절도 못한 채 그냥 받아만 왔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저는 같은 시간에 마트에 갔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일상이 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박상호 씨를 보는 게 일상이 된 거였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마트 문을 열었는데 계산대에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물건을 고르다 말고 계산대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에 음식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 마트에 간 걸까요? 저 사람은 왜 하필 내가 오는 시간에만 늘 있을까? 박상호 씨가 사라진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처음 이틀은 그냥 쉬는 날이려니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보이자 아르바이트생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사장님 언제 오시냐고요? 잘 모르겠대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안 나오신다고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을 마쳤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 산 물건을 들고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나도 박상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마트에 갔지만 계산대를 볼 때마다 허전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마트 사장님인데요. 물건을 고를 때도 자꾸 박상호 씨가 앉아있던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나올 때 안에 덤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멈췄어요. 박상호 씨였죠. 근데 얼굴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눈가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죠. 근데 박상호 씨가 먼저 저를 봤고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고개를 들더라고요.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왔어요. 하나를 앞에 놓으면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별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5년을 아팠는데 한 달 반 전에 갑자기 악화됐대요.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오가다가 결국 보냈다고 했죠. 저는 박상호 씨 손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제 남편이 떠났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물었습니다. 사모님도 혼자 사시죠? 라고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4년 됐다고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는 뭔가 보인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거부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편안했죠. 그날 이후로 박상호 씨는 다시 마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이틀에 한 번 또는 사흘에 한 번 정도였죠.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마트에 갔고 박상호 씨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계실 때는 왠지 마음이 조금 가벼웠고 안 계실 때는 빨리 계산하고 나오고 싶었어요. 어느 날 계산하는데 작은 봉투 하나를 제 비닐봉투 안에 넣어주더라고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상품권이라고 했어요. 마트에서 쓸 수 있는 거래요. 그냥 감사한 마음에 드리고 싶었대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다고요. 근데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받으세요 라고요. 말 걸어주셔서 고마웠다고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비닐봉투에서 상품권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이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죠. 제 약통 옆에 두었다가 결국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쓰려고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간직하려고 받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서랍을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상품권이 그대로 있었죠. 서랍을 닫고 불을 껐어요. 다음 날 마트에 가는 길에 제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상호 씨가 계산대에 앉아 계신 걸 보고 안도했어요. 계산하면서 어제 상품권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웃으면서 천만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비닐봉투 안에는 작은 과일 하나가 더 들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과일을 씻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내가 왜 이 사람 일에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딸아이가 권유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답답하실 것 같다고 작은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을 것 같았죠. 먹이고 씻기고 산책시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막상 데려와 보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꼬리 흔들며 반기는 게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이름은 복실이라고 지었어요. 털이 복슬복슬한 작은 말티즈였죠. 입양센터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2번은 꼭 산책시켜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매일 밖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복실이가 현관문 앞에서 앉아서 저를 보면 그냥 목줄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산책은 주로 저녁 7시쯤 나갔습니다. 장 보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설거지 마치면 딱 그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아파트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걸어서 3분 정도 걸렸죠. 공원 안에는 나무 사이로 난 산책로가 있었어요. 한 바퀴 도는데 15분쯤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길을 좋아했어요. 냄새 맡으면서 천천히 걷는 걸 즐기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밖에 나오면 머리가 좀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산책로 입구 쪽에서 복실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앞에서 누군가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씨였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박상호 씨도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죠.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요. 박상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손에는 하얀 강아지 목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네요 하고 말했더니 얼마 전부터 키운다고 했어요. 이름은 두부래요. 하얀 포메라니안이었죠. 복실이와 두부가 서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박상호 씨가 물었습니다. 보통 몇 시쯤 산책 나오시냐고요. 저는 7시쯤이라고 했어요. 박상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도 이 시간이 딱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 나오면 해가 뜨겁고 너무 늦으면 무섭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게 1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만남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계속 생각이 날까 하는 생각이요. 그냥 마트 사장님인데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난 건데요.
근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매일 박상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떤 날은 박상호 씨가 벤치에 앉아 계셨고, 어떤 날은 산책로 입구에 서 계셨어요. 10분 안에는 꼭 서로 만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우연인가 했어요. 근데 사흘째부터는 약속처럼 느껴졌죠. 박상호 씨도 그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같이 걸으면서 박상호 씨가 물었어요. 복실이는 사료 잘 먹냐고요. 저는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씨가 말했어요. 두 분은 편식이 심해서 고민이라고 닭가슴살만 먹으려고 한다고요. 저는 복실이도 처음엔 그랬는데 조금씩 섞어주니까 나아졌다고 했어요. 박상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 다니시냐고요? 저는 아파트 앞 동물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박상호 씨가 자기도 거기 다닌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친절하시다고 설명도 잘해주신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산책로를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강아지들한테 물을 주면서 저희는 잠깐 쉬었습니다. 박상호 씨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지낸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씨도 그렇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강아지가 있으니까 조금 낫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박상호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오시면 같이 걸어도 될까요? 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근데 좋다고 했어요. 박상호 씨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시간을 맞춘 걸까 하는 생각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요.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저녁까지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산책을 쉴까 했는데 복실이가 현관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더라고요. 결국 우산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박상호 씨가 안 나왔겠지 하는 생각이요. 근데 공원에 도착했을 때 박상호 씨가 우산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저도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비 오는데도 나오셨네요 하고요. 박상호 씨가 말했어요. 혹시나 해서 나왔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 말은 저를 기다렸다는 말 아닌가요? 그날은 산책로가 젖어 있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실이와 두부가 무릉덩이를 피해 다니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박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강아지 키우니까 규칙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만큼은 꼭 나온다고요. 박상호 씨가 웃더라고요. 저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요즘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요. 저는 박상호 씨를 봤습니다. 박상호 씨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산책을 마치고 공원을 나올 때였습니다. 박상호 씨가 물었어요.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바로 근처라서요. 근데 박상호 씨가 그냥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자기도 그쪽 방향이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강아지 목줄을 잡고 나란히 걸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들렸고요. 박상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매일 이렇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고개는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박상호 씨가 천만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요 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간이 떠 있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요. 아니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박상호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박상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집에 들어가면 텅 빈 거실이 보이고 아침에 눈 뜨면 말 걸 사람이 없다는 게 외롭긴 했으니까요. 박상호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상호 씨가 자기도 그랬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죠. 같이 살면 어떨까요?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복실히 목줄만 만지작거렸어요. 박상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 외롭지 않게 기대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고요. 나이 들어서 혼자 아프면 무섭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무서웠거든요. 밤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도어락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실이가 제 발밑에 누웠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잘못 판단하는 걸까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요. 아프면 어떡하죠? 쓰러지면 누가 알까요? 근데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박상호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겉모습만 본 거 아닐까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시면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근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사람을 잘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박상호 씨를 몇 달 동안 봐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식탁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박상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박상호 씨가 기뻐하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흘 뒤 저희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생신고하러 온 젊은 부부, 전입신고하러 온 가족들이 보였어요. 상담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이렇게 작성하시고 증인 2분 서명 받으셔야 한다고요. 주민등록증 지참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지만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직원분 입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박상호 씨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도장은 찍혔고 서류는 제출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류 봉투를 식탁 서랍 안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박상호 씨는 2주일 뒤에 자기 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2개, 옷 몇 벌, 책 서너 권, 그리고 두부용품들이었죠. 저는 옷장 한쪽을 비워뒀습니다. 박상호 씨가 옷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매일 저 자리에 앉는다는 거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요. 박상호 씨가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박상호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박상호 씨 옆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박상호 씨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틀째, 사흘째도 비슷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낀 건 말투였습니다. 박상호 씨가 저한테 반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밥 먹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편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 반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서 말투가 점점 짧아지고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장을 보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계산줄이 길었거든요. 박상호 씨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저는 마트에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리 나가지 그랬어. 또 어느 날은 복실이 산책을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 박상호 씨가 물었습니다. 두부는 왜 안 데리고 갔어? 저는 두부가 자고 있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박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데리고 나가야지.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 언제 다 해?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대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지 3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아침에 박상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림질을 안 한 걸 깜빡했던 거예요. 박상호 씨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빨리 다림질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한 번 데었지만 아프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재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대에서 물건을 올리고 있는데 위층에 사는 이웃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말을 거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박상호 씨가 제 옆에 나타나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는 척하지 마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 좀 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둔 반찬통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거든요. 이웃분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박상호 씨는 먼저 앞서 걸어갔어요. 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비닐봉투를 든 손이 떨렸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박상호 씨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비닐봉투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반찬통 하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엇을 넣으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제가 혼자 살 때 마트에서 커피도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결혼하자마자 제 얼굴을 남들 앞에서 먼저 깎았을까요? 더 무서운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제 말을 고르게 됐어요. 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를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실에서 박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덜렁대? 저는 반사적으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제 입은 이미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봤어요. 박상호 씨는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왜 밖에서부터 나를 깎을까 하는 생각이요. 집에선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박상호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도 저녁에 설거지를 해도 그냥 조용히 했습니다. 박상호 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해 보이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새벽 저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을 조용히 열고 속옷 몇 벌을 챙겼어요. 약통도 넣었습니다. 복실이 간식도 챙겼어요.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필요한 것들만요. 도망이라는 말은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쉬고 싶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박상호 씨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실이 목줄을 잡고 가방을 들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첫 차가 오기까지 30분을 기다렸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딸이 사는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하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 말투 어땠어? 라고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딸이 다시 물었어요. 함부로 말했어.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재혼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라고 했어요.
여기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이틀은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만 안고 누워 있었어요. 딸이 밥을 가져다 줬지만 몇 숟가락 떠먹고 그만뒀습니다. 사흘째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실이 산책을 시켜야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밖으로는 못 나갔습니다. 딸네 집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박상호 씨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어디 갔어? 연락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방에서 복실이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상호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받았어요. 박상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갔냐고요? 저는 잠깐 쉬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씨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상호 씨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무엇을요? 며칠 뒤 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이 돈대요 라고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박상호 씨가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대요. 마트에서도 공원에서도요. 딸이 친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씨가 마트 계산대에서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아내가 요즘 예민해서 집을 나갔다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라고 했대요. 공원에서는 산책 나온 사람들한테도 말했대요. 재혼했는데 적응을 못한다고요. 혼자 살다가 같이 사는 게 힘든가 봐 라고 했대요. 딸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본대요. 불쌍하다는 식으로 본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어서 말했어요. 마트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공원에서도 그렇게 말한대요.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대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공원에 가면 수군거릴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며칠을 더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출근하기 전에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딸이 말했어요.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정리하실 거예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복실이가 제 발밑에 누웠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박상호 씨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처럼 굴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요. 문 닫는 순간 달라질 거예요. 왜 나갔냐고 따질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제 말을 더 무시할 거예요. 밖에서도 저를 더 깎을 거예요. 저는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더 말을 못하게 될 것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요 했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왜 그렇게 덜렁대했던 그 목소리도 들렸어요. 돌아가면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으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박상호 씨가 퍼뜨린 소문대로 저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실이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더 작아질까 아니면 여기서 끊어야 할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네 집 작은 방에 있었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복실이가 제 얼굴을 핥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창밖을 보고 있는데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해야 한다고요.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푹 꺼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동사무소 가야 한다고요. 딸이 물었습니다. 정리하실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동사무소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복실이는 딸네 집에 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았을 때 젊은 직원분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다고요. 직원분이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 이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꺼내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협의 이혼은 양쪽이 합의하면 가능하다고요. 서류 제출하고 한 달 뒤에 확정된다고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따로 협의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딸네 집에 도착해서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며칠 동안 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표시하고 준비할 것들을 적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박상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박상호 씨가 물었어요. 언제 집에 올 거냐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돌아간다고요. 박상호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집도 주고 밥도 같이 먹고 뭐가 불만이냐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박상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고요. 재혼한 지 2달 만에 이혼하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존중받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박상호 씨가 잠깐 침묵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제 얼굴을 깎고 집에서 제 말을 무시하고 그게 존중인가요? 사람들한테 제가 예민하다고 소문내는 게 존중인가요? 박상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잘못 쓴 건 없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됐을 때 저는 다시 동사무소에 갔어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분이 말했어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상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요. 이틀 뒤 박상호 씨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서명하겠다고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류가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집을 구해야 한다고요. 딸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저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곳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딸이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햇살이 안 들어왔어요. 세 번째 본 집이 괜찮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이 크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복실이 산책시킬 공원도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집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 공간이 생긴다고요. 짐을 옮기는 날 딸이 도와주러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복실이 용품들, 그리고 제 약통이었어요. 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다 들여놓고 딸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혼자 빈 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복실이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새집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복실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조용했어요. 근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함은 제가 선택한 거였거든요. 저녁 때 저는 복실이 목줄을 챙겼습니다. 산책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복실이가 앞서 걸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산책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 박상호 씨와 걷던 그 길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복실이와 두부가 서로 냄새 맡던 모습이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같이 걸었던 것도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속도로 걸을 수 있었거든요. 복실이가 걸음을 멈추면 저도 멈췄고 복실이가 냄새 맡으면 저도 기다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어요. 복실이한테 물을 주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을 눌렀어요.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거실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복실이가 제 발밑에 누웠어요. 저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 이름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웠다는 걸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제가 없어지면 그건 혼자보다 더 외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윤정희로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윤정희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복실이한테 밥을 줬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어요. 근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다시 잡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복실이 산책시키고 장 보고 저녁 먹고 또 산책 나가고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실이를 무릎에 올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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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